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현명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9,4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400달러를 회복하면서 높은 도미넌스로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기타 알트코인들 또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보여주면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향후 3년간 약 9,030억 원을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 유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은 이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과 관련된 마이닝 산업, 즉 채굴 산업이죠. 이 산업에 대해서 향후 3년간 9,0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6월 11일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개발 혁신 항공우주산업 담당 장관인 아스카르 주마갈리예프는 카자흐스탄 의회 상원 본회의에서 이 계획을 분명히 하고 향후 3년간 9,030억 상당의 투자가 전망되는 암호화폐 마이닝 분야가 가지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 규제에 관한 법안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디지털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윗선에서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투자를 했던 증권이라든지 금,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현실인데요. 네, 이런 윗선에서의 이제 변화가 점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인식의 재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인 코마이누, 네,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코마이누라고 하는 이제 업체를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은행 노무라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은행인데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의 이제 산업에 본격 진출을 한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암호화폐 선진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크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의 택시 어플에서는 또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해당 앱 이용자는 제로 거래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이체 보관의 라이드코인으로 전환해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대 이제 999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치면, 하나가 아니죠, 달러로 치면 약 700달러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조금씩 야금야금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 방법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에 엄청난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하면서 고액 수수료가 발생을 했습니다. 수수료만 약 31.5억 원이어서 이더리움 이체 비용이 31.5억 원이 아닙니다. 네, 수수료가 31.5억 원이면 엄청난 양의, 정말 상상도 못할 양의 이런 그 수수료인데 트랜잭션에 송금주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소액 송금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30억 원이 넘는 고액의 송금 수수료가 지불된 수수께끼의 이더리움 트랜잭션에 대해서 거래 송금주가 불분명했던 2회분 60억 원이 넘는 수수료라고 하는데, 네, 한국의 P2P 암호화폐 거래소인 굿사이클이 송금한 것이 이제 새롭게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고액 송금이 아니네요. 네, 소액 송금인데 60억 원이 넘는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이번 송금의 원인은 이제 고액 송금이 거래소에 해킹을 시도하는 해커들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커들이 문제였네요. 네, 새롭게 이제 판명된 거래는 나머지 2회분으로 같은 송금주로부터 합계로 대략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0억 원의 수수료가 지불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한 해킹을 저지른 범인과 의도도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시점에서 본건은 해커의 수행일 가능성이 높다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럿 있었는데요. 네, 지금 비탈릭도 가능성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팩실드의 가설이 가스 가격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의 이유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거래소 소유 주소가 피싱 등의 방법으로 해킹당해서 서버의 권한도 뺏겼고, 두 번째로는 멀티 시그널, 이제 주소일 가능성이 높아서 해커는 비밀키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러나 이더리움이 들어간 주소로부터 화이트 리스트의 주소로 송금할 권한은 있다고 눈치채고 2회에 나누어 같은 주소로 송금하며, 네 번째로는 그 후 거래소 측에 몸값을 지불해주지 않으면 계속해 자금을 송금 수수료로서 이용한다, 이렇게 협박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해킹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7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거래소들도 계속해서 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그때 당시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보안 기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권으로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보안이 조금 취약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회 삼아서, 이제 배움을 삼아서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더욱더 보안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일단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많은 거래소의 투자자 분들이 손쉽게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달러 재단을 설립하고, 그 전에 설립했지만 더욱더 가파르게 디지털 달러 재단의 디지털 달러를 개발 가속을 했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디지털화에 민관 협력 체제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 것인데요. 네, 제롬 파월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7일 하원 위원회에서 공식 미국 달러 디지털 통화 CBDC 연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착수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연준은 장래의 달러 디지털화 발행 계획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민간 기업, 민간 단체가 디지털 달러 설계 등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언급을 하고, 이는 연준의 역할이다. 민간 조직이 통화 공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통화 발행은 우리 중앙은행의 책임과 특권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마치 리브라 때를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이죠. 리브라도 이제 백서 발간 이후에 주권 통화라는 이 한 단어 때문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아주 몰아붙였죠. 갈굼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브라 같은 경우는 백서를 조금은 수정을 하면서 각 정부와 발맞춰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파월 의장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경제와 달러의 이제 세계적인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는 연준 측이 최첨단에서 서면서 깊게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그것을 추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디지털 달러 재단,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현재로선 구체적인 발행 계획 등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너무 기다리게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현명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비접촉 사회라는 슬로건이 슬슬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발판이 CBDC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CBDC 하면은 네, 비트코인의 기술이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CBDC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정말 실사용화가 되게 된다면은 그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제미니의 전 임원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JP모건 측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미니의 전 임원 사라 올슨을 영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월 JP모건에 합류한 사라 올슨은 JP모건의 블록체인 관련 부서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도매 결제 및 혁신 개발팀 내에 사업 개발을 총괄한다는 게 JP모건 측의 설명입니다.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JPM 코인을 이렇게 JPM 코인을 개발하면서 이것이 XRP의 대항마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제
JP모건의 CEO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안 좋다, 쓸모 없다 하다가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한다, 반성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으로부터의 인식의 변화가 점점 퍼지게 되면은 일단 월스트리트 그쪽에 있는 인식의 재고가 변화하겠죠. 월스트리트가 변화하게 되면 전 세계 증권 시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SK증권이 비트코인을 유망 투자 종목으로 최초로 넣었는데 만약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유망 투자 종목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 XRP를 넣는 순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은행, 글로벌 투자은행 하나하나의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중요한 걸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소식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 스텔라의 CEO죠. 개발자가 이제 7,500만 개의 XRP를 새로운 지갑으로 옮겼다 유투데이가 보도를 했는데 이체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크리스 라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같이 리플사를 알콩달콩 잘 만들다가 나왔죠. 그러면서 XRP의 지분 대부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크리스 라센이 파니까 이제 리플사하고 계약을 했죠. 뭐 이렇게 월 몇 개씩만 팔아라, 조금씩만 팔아라. 하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크리스 라센한테 이체가 됐다는 소식만 나오더라도 참 XRP가 호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악재에는 반응을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어서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또 한 방울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도 나왔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가 미 CNBC가 선정한 혁신기업 50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8위에 선정이 됐는데 이제 미국 주식 및 암호화폐 모바일 거래 앱 로빈훗이 46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죠. 네, 여기에는 이제 트위터라든지 샤오미, 스페이스X,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유수 기업이 CNBC 혁신기업 50에 선정된 바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플사의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XRP 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게 확실합니다. 정말 퍼펙트한데 왜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은지 XRP 투자자분들은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미 전 CFTC 위원장 같은 경우는 리플 XRP는 증권형이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 선물거래 위원회 CFTC 위원장이 이제 지금은 현 디지털 달러 재단 위원장이죠. XRP는 증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해를 공동 집필해 법률 리뷰 칼럼 기사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안카를로 CFTC 위원장 임기 만료 후 지금 뉴욕의 대형 로펌 윌키 파앤 갈라허에서 고용이 되어 있고 리플사도 해당 사무소의 고객사 중 한 곳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증권형의 가부를 증권형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하웨이 테스트를 기초로 고찰한 결과라며 XRP는 이른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SEC가 규제하는 증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뭐 XRP는 리플사는 XRP를 통해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았다. 요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한 뒤 지안카를로는 XRP가 오히려 암호화폐 이름대로 통하기 때문에 SEC와 같은 증권 규제자가 아닌 연방준비제도가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XRP가 이미 기업 간에서도 송금의 매체로서 이용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SEC의 입장에서도 통화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지금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소송의 두 가지 소송에 지금 휘말리고 아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진 않은데 뭐 지금 리플사의 CEO도 그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또한 XRP가 증권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초로 하루빨리 승소해서 XRP 투자자분들의 마음 한켠의 짐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겹죠.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렛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었습니다. 도입 기업 17개사 목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4개사가 신규 고객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머니그램이나 방코, 산단테르, 비아메리카스 등 리플렛의 참가 기업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신규 도입 기업이 이제 비스 리미트 영국에 등록된 온라인 송금 기업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스팟 온 머니 영국 등록 기업인데 전 세계 이제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루루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송금 업체라고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오르빗 리밋이라는 기업입니다. FX 기업으로 필리핀, 베트남, 네팔을 포함한 39개국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XRP를 이용하는 ODL 결제 수단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이죠. ODL의 솔루션이 확장이 되는 만큼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XRP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XRP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주 순조로운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 유동성 자체만 보면은 2017년 말 한 4,750원 달성했던 당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유동성이 높은데 가격이 왜 오르지 않은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정말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 또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XRP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네, 정말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이면 이게 누르는 것을 이제 놨을 때 정말 높게 스프링처럼 팍 치고 올라가는 가격 상승률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 하락하면서 114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지금 0.07% 사실상 보합 흐름이죠. 28만 4천 원대. 테더가 1217원대. 4위의 XRP가 1.08% 상승하면서 234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4.9%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